적어도 한 50조 원 정도의 규모의 손실보상 신속하게, 기왕 돈을 쓸 거면 시간을 장기간 두고, 정부는 지금 2년 동안에 한 20, 30조 되는 돈들을 계속 나눠가지고 이렇게 집행을 해왔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그러면 생각하세요? 뭐 처리할 곳은 많죠. 어차피 지하 500m 이하에 방패 시설을 갖춰서 묻으면 되는 건데, 제가 뭐 배제하지 않는다고 한 것이지 그 이외에는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어이가 없는 얘기입니다. 자기들끼리 주고받은 얘기를 가지고 저는 그 사람을 10년 넘도록 밥을 먹거나 차 한 잔 마신 적이 없으니까. 바쁘신 가운데 이런 귀한 자리를 만들어서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규제 개혁을 그 두 가지 방향에서 어떤 규제의 문턱 자체를 낮추는 개념과, 그다음에 이 규제가 여러 가지 그 다양한 법령과 또 부처의 관심이 반영이 돼서 좀 복합적이고 중충적인 경우들이 많은데, 기업을 하는 그 사업가 입장에서 원스톱으로 이 원스톱 신청으로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게 하는 그 두 가지 방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이해관계자, 공무원들이 어떤 규제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낮추고 하는 것은 현실성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해관계자가 자기와 관계되는 이 규제들을 좀 국제적인 글로벌 스탠다드에 이거는 반한다. 어느 나라하고 경쟁을 하는데 그 나라에 비해서 이것이 우리가 경쟁하는데 지장이 있다. 이런 그 이의 제기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그 규제 그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좀 약식의 이런 청문 시스템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이해관계자 주도하에 규제 문턱을 내리고, 그리고 이 다양한 규제들을 이를테면 어떤 공장을 하나 짓고 싶은데 그 중앙정부의 규제, 그 다음에 지방정부의 규제, 또 지방정부도 이를테면 뭐 강원도냐 부산이냐 뭐 제주도냐에 따라 가지고 다양한 규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거를 원스톱으로 필요한 정보를 다 받아서 처리를 하려고 하면 결국은 정부의 우리 정부가 지금 많이 디지털화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원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이 정보를 전부 모아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 편리하게 정부의 그 규제 방식이라든가 또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의 차이 같은 것들을 명확하게, 또 각 지방 정부별로 그 일을 했던 과거의 선례 이런 것들을 다 공급받을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거기서 여러 그 부처와 중앙 지방 정부 사이에서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할 부처를 찾아내서, 이를테면 그거는 이제 메타버스 정부라고 저는 명명하고 싶은데요. 이런 방식으로 해서 규제를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게 그런 방안을 저는 세워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디지털 이 플랫폼 정부라고 하는 것은 제일 먼저 이 규제 혁신에 이바지하는 정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네거티브하고 이 포지티브는 사실은 법으로 보면은 이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차이에서도 많이 철회됩니다. 우리 지금 현행의 그 대한민국 법전을 한번 이렇게 뒤져보면은 관련되는 여러 가지 그 행정법규들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그 인허가에 따라 가지고 사업의 그 종류를 먼저 정해놓고, 그리고 각 종류의 그 각 사업의 종목이 한테 요구되는 요건들을 전부 설치하고,
그 요건을 위배했을 때 제재와 인허가 취소 이런 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국가에서 허용하는 형태의 사업 아니면은 할 수 없는 이런 법률 구조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바꾼다고 하는 것은 이런 전반적인 법령 체계의 대개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루 이틀 걸리는 사업이 아니고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고, 이 역시도 정부의 그 어떤 구조와 방식을 자꾸 이렇게 디지털 플랫폼화를 시켜 나가야 이런 법령 체계의 대개혁도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 질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우리 그 노동법제가 2차 산업혁명의 그 산업 구조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저희가 디지털 또 이 3차 산업혁명이라고 일컬은 디지털 인터넷 이런 그 변화 과정에서는 크게 바뀌지를 못했는데, 이제 이것이 더욱 심화되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먼저 비대면과 재택근무가 많아지고, 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손발을 움직이는 것보다는 머리를 쓰는 그런 노동으로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산업혁명 시대에 만들어진 노동과 자본의 이런 대립구조와 같은 그런 노동법제가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그 시대적 전환의 상황에 지금 와 있고요. 과거에도 나라별로 이런 그 노동의 수요에 대해서 얼마나 유연하게 그 제도를 설계하고 변화시켰는지에 따라서 결국은 국가의 경제와 산업 경쟁력이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이 디지털 신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거대한 이 전환기에 저희가 어차피 바뀔 수밖에 없는 이런 노동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국민 합의를 도출해서 할 수 있다면은 아마 우리 사회가 역동적으로 발전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고요. 주 52시간이라는 것도 어차피 한번 그 기준이 정해진 것이 불가역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주당 52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연평균으로 유지를 하더라도 하는 그 업무의 종류나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노사 간의 합의로 이거를 더 유연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재택근무가 많아지면 몇 시간 일을 했는지 근무 시간보다는 결국은 내는 실적과 그 질에 따라서 평가받을 수밖에 또 없는 그런 구조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주 52시간 문제도 저희가 지금 이제 이 변화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걸 좀 더 유연화해서 연평균으로는 같은 주당 시간을 유지하더라도 좀 업무 종류나 근무 형태에 따라 가지고 좀 많이 유연화시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대기업은 또 이 노동 대체가 좀 가능한데 스타트업이나 작은 기업의 경우는 일이 몰려 들어올 때와 또 다소 적을 때 이거를 평균해 가지고 인력을 대체하고 하기 어렵기 때문에 작은 기업일수록 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연하게 운영하되 사회 안전망이라는 그 말 자체가 원래는 복지, 분배 이런 개념만 있다가 복지 분배에 너무 치중을 하다 보니까 또 성장이 저해되는 경우가 많아서 결국은 또 이것이 복지와 성장에
선순환을 저해시켰습니다. 그래서 성장을 위해서 기업 활동의 좀 자유화 또 고용 보장을 조금 유연화 시켜야 된다 하는 그런 필요를 느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나온 것이 사회 안전망이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회 안전망이라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고용을 더 유연화시키기 때문에 저희가 만들어야 되는 구조다 해서 이렇게 나온 개념이고요. 그래서 뭐 크게 보면은 뭐 사회 안전망에는 일단 실업 상태에 놓인 분들에 대한 소위 뭐 적극적 이런 노동 정책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EITC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다시 경제 활동의 주체로서 복귀하기가 어려운 그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이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는 데 들어가는 재원 자체가 이런 성장을 통해서 산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회 안전망의 확충은 지속적인 성장을 또 뒷받침해주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두 가지가 선순환을 이루어야 되고, 그리고 이 사회 안전망은 실업 상태의 노인분들이 또는 사업을 하다가 이제 사업이 어려운 상황에 빠진 분들이 다시 재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을 좀 우선적으로 해서 그 안전망 확충 방안을 짜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예를 들어서 뭐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은 대학 교육에 관해서 뭐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데는 전부 무상이죠. 그리고 미국은 자기가 등록금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죠. 물론 장학금이 많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의 책무로 보고 가느냐, 아니면 각자 개인의 책임이지만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또 자기가 그 사회 기부를 해서 또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생활비 보조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하는 그런 대륙과 미국의 이런 큰 기조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경제가 아무래도 튼튼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한 어정쩡한 한 중간 정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국가 책임이 아무래도 이제 더 짐을 많이 지워졌는데, 이런 민간에 의한 이 기부제도라고 하는 것은, 아니 그렇게 좋은 일을 왜 세금 걷어서 정부가 하느냐, 내가 하겠다, 이런 사고방식에서 나오는 것일 수 있거든요. 저는 이 민간 기부가 활성화된다고 하고 정부가 재정을 통해서 정부 책임으로 하는 것보다 이거를 민간이 하는 것이 의미가 또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민간의 기부 활동을 좀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과거에는 이제 기부를 하면은 기부 금액 전체를 소득공제를 시켜가지고 거기에 소득세율을 곱해서 세제 혜택을 좀 받는데, 지금은 세액공제 방식으로 해가지고 아무래도 그 혜택을 보는 범위가 줄어들다 보니까 오히려 그 민간의 그 기부를 좀 정부가 억누르고 이런 것을 국가와 공공의 책임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인식의 변화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육이라든가 이런 사회 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그 확고한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민간의 그 활발한 그 기부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오히려 위축시키는 이런 세제 개편은 시정이 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업이 성장을 해가면서 그 환경이라든가 또 사회적 책임, 또 기업의 어떤 건강한 지배구조, 이런 것들이 중요한 문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ESG라는 것 자체가 선진국 금융기관들의 그 자산운용 그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하는데 이런 그 ESG를 중요한 요소로 감안해야 된다 하는 것에서 나온 것은 틀림이 없고요. 그런데 글쎄 이제 여기에 뭐 이런 그 유엔의 또 지속 가능한 성장 그 방안에 대한 또 유엔의 17개 목표도 기업들이 이제 많이 전 세계 기업들이 따라가고 또 기업을 평가하는데 이런 것이 중요한 그 기준이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ESG에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그 기업의 그 책임과 의무를 철저하게 할 수 있는 기업은 정말 그 자금 여력이 있는 몇 개 안 되는 기업이고요. 모든 기업에게 특히 중소기업에게 이런 ESG를 요구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그 ESG를 잘 이행하는 뭐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뭐 세제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더 할 수 있게 유도하는 것은 필요한데 또 결국은 기업 가치가 올라가고 그 기업에 대한 또 이미지와 마케팅에서도 유리한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또 중소기업에 비해서 이런 여력이 있는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과연 어떤 것을 더 줄 수 있는지 그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한 바는 없습니다만은 하여튼 이것이 바람직하고 가야 될 방향인 것은 맞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기업들이 그 이런 ESG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늘리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반대급부를 얻는 것이 많다고 하는 그런 제도적인 여건은 좀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금 원전에 관해서 뭐 기술적인 그 이슈로는 SMR하고 그 다음에 파이로 프로세싱하고 두 가지라고 이제 보는데요. 하나는 그러니까 원전에 대한 별도의 그 냉각 시스템이 필요가 없는 보통 이 냉각 시스템 작동이 안 돼서 원전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SMR하고 그 다음에 이 폐기물, 이 핵폐기물을 부피를 한 20분의 1 정도로 줄이고 그리고 그 방사성 그 독소를 훨씬 완화시킨 그런 방식으로 해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그런 이제 두 가지의 그 기술 이슈가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가지 다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이 상용화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기술적인 축적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정부가 좀 많은 투자를 해서 이 기술을 좀 빨리 상용화 시킬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유럽에서도 이 원전이 어쨌든 친환경 에너지로 다만 그 핵폐기물 처리가 2050년까지 정상적으로 잘 될 것이고 또 2040년 이전에 허가받은 발전소인 경우에 한해서 이제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기는 합니다만은 우리가 2050년이라 그러면은 거의 그 산업 수요에 필요한 전력이 한 500기가와트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재생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에 극히 일부분이기 때문에 천연가스와 원전이 없이는 그 산업 수요를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여튼 이 원전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고 그래서 국민들이 이 원전이라는 것 자체가 그 님비의 대상이 되고 이러지 않도록 그리고 핵폐기물 처리가 국민들의 반발을 좀
좀 줄일 수 있을 만큼 더욱 안전하고 간편한 방식으로 기술적 진전을 이뤄서 당분간은 이 원전이 산업에 계속 쓰여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그러면 생각하세요? 뭐 처리할 그 곳은 많죠. 어차피 지하 500m 이하에 그 방패 시설을 갖춰서 묻으면 되는 건데, 지금은 이제 여러 각 지역의 주민들이 그걸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그 부지에다가 묻을 수밖에 그렇습니다. 없고, 그거는 이제 거의 지금 95% 정도 찼다는 것이고요. 어쨌든 기술의 진전과 함께 또 핵폐기물 처리장을 허용하는 지역에는 또 상당한 경제적 보상을 함께 해줘 가지고 그걸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이 코로나 방역 조치로 인해서 경제적 피해를 입은 다양한 형태의 소상공인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근데 지금 정부는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일이고, 다만 위로금 명목으로 1인당 100만 원이나 또 300만 원 이렇게 지급을 하겠다고 하는데, 가까운 일본만 해도 이것을 코로나 방역 행정 조치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영업 제한이 하나의 공공 제한으로 봐가지고, 공영 제한으로 봐가지고 거기에 대한 손실 보상이라고 하는 그런 헌법상의 그 원리를 가지고 보상에 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 이런 헌법 원칙을 완전히 지금 무시를 하고 이 공영 제한에 따른 손실 보상이라는 논리를 접근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본인들이 정부를 상대로 자기의 피해를 다 금액을 소상히 입증을 해서 재판을 건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이거를 정부가 선제적으로 이제 해야 되는데, 이분들의 손실을 100% 다 보장해 주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저는 이분들이 영업 제한이라든가 또는 이런 경영 활동 제한이라든가 또는 집합 금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입게 된 그 손실을 좀 지수화 또 표준화 또 형태화를 좀 시켜가지고 적어도 한 50조 원 정도의 규모의 손실 보상 기금을 만들어서 그것을 피해의 정도에 따라서 균등하게, 그러니까 정도에 따라서 배분해 주는 그런 식의 손실 보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이분들을 만약에 이런 신속한 손실 보상을 통해서 재건시키지 못하면 이분들이 전부 다 복지수급의 대상자로 전락을 하게 되기 때문에 향후에 더 큰 재정 부담이 생기고 우리 경제의 성장에도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금액이 50조 그러면 좀 큰 돈으로 보이지만 좀 신속하게, 기왕 돈을 쓸 거면 시간을 장기간 두고, 정부는 지금 2년 동안에 한 2, 30조 되는 돈들을 계속 나눠가지고 이렇게 집행을 해왔는데 좀 신속하게 집행을 해서 좀 이분들이 다시 재도약을 할 수 있게 좀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오미크론으로 이제 변이가 거의 돼가고 있기 때문에 방역도 좀 기존에 해왔던 것에 비해서는 좀 많이 좀 풀고 더 제한을 더 완화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손실의 범위는 2020년, 21년 이미 지나간 것도 다 포함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질문과 건의가 상당히 많습니다만 그리고 참 아까 저기 나왔는데 그 대출 그 금융지원이 또 대단히 중요한데요. 그거는 어차피 뭐 금융지원이니까 약간의 재정만 있으면은 거기에 한 10배 이상의 그 시너지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보증기금에 정부가 이 보증료를 상당 부분 부담을 하면 그 보증을 바탕으로 해서 또 많은 대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이 대출 연장입니다. 대부분이 다 신용 등급이 다 떨어져 가지고 자금을 어디 빌릴 수도 없고 문을 닫기도 어렵고 영업을 계속 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하고 그다음에 그 임대료에 대한 저는 정부와 또 임차인과 임대인이 3분해서 임대료를 부담하는 그런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건의와 또 질문들이 있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이제 마무리해야 할 시간입니다. 짤막하게 후보님 마무리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지금 우리나라의 그 양극화와 또 사회적 갈등, 청년 문제 이런 모든 것이 지금 초저성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원인이야 다양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초성장을 극복을 하고 어느 정도의 도약과 역동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다면은 지금 우리 사회에 등장한 이런 많은 그 양극화와 사회적 문제들이 풀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 세대가 지금 정상적으로 우리 사회에 진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이러한 치열한 경쟁이 결국은 저출산과 그 인구 절벽을 낳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한테 이런 도약적 성장이 꼭 필요하고 이 도약적 성장은 기업인 여러분이 해 주셔야 되고 정부는 여러분이 이런 성장을 하실 수 있도록 자유와 창의를 보장하고 또 여러 가지 제도적 여건을 잘 만들고 설계해서 기업이 커가는 그런 경제 사회 구조가 되어야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이런 발전을 이룰 수 있게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과 정부의 어떤 협력과 또 우리 기업인들의 활약을 더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신 윤석열 후보님 또